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무섭게 추격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그들의 시선이 지구를 넘어서 저 멀리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과연 어떻게 그 막강한 산업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주 분야의 절대 강자인 스페이스X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제조업은 물론이고 전기차 같은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서구의 독주를 따라잡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아예 추월해버리는 저력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한 야망의 무대가 바로 우주가 된 겁니다. 중국에게 우주는 단순히 돈을 버는 새로운 시장, 그 이상이에요. 이건 국가의 안보와 미래의 패권이 걸린 정말 중요한 핵심 영역인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이거겠죠. 과연 중국의 이 거대한 도전이 제2의 스페이스X라는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돈과 자원을 쏟아부어서 비효율이라는 덫에 걸려버리는 아주 화려한 실패로 끝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큰 이야기의 시작에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 마련이죠. 중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도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한 민간 기업 스페이스X가 일으킨 엄청난 기술적 충격, 이른바 스푸트니크 모먼트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중국 우주 프로그램이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이 서방에 우리 로켓 좀 써달라고 팔아보려고 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딱 막아버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1년에 울프 수정안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건 뭐 사실상 나사랑은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2014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재사용하는 시험에 성공해버린 거예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당시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요. 우주 역사학자 브라이언 하비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중국만 놀란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 말이죠. 스페이스X의 혁신은 그냥 기술 하나가 앞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중국의 국가 주도 우주 프로그램 전체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을 켠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딱 설명해 줍니다. 안정성을 최고로 치면서 느려도 확실하게 가던 중국의 국영 모델은 말하자면 저 거북이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친 속도로 혁신하는 스페이스X, 저 로보토끼가 나타난 겁니다. 중국 지도부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뒤처지겠다. 이 엄청난 위기감이 바로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자, 위기를 느낀 중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가의 강력한 통제력과 민간 기업의 빠른 속도를 결합하는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죠. 그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 바로 2014년 11월에 나온 60호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의 핵심은 그때까지 국가가 독점해왔던 우주 산업에 이제 민간 자본도 들어와라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 상업 우주 시대에 막을 올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서 정책 유도형 경쟁이라는 중국 모델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완전한 자유시장 경쟁은 아니에요. 국가가 우주 강국이라는 큰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의 속도와 창의성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성공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서 이 국가적인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방식에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바로 내지안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정부 지원만 믿고 뛰어들다 보니까 결국 서로 제살 깎아먹는 식의 소모적인 출혈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내주안 현상이 우주 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았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로켓을 만들겠다는 회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정작 그 로켓들을 사서 쏘아 올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숫자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15년에 겨우 12개에 불과했던 민간 우주 회사가 불과 7년 만에 무려 300개를 넘어졌어요. 너도 나도 내가 중국의 일론 머스크가 되겠다 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로켓 회사라고 이름 붙인 곳은 30개가 넘는데 실제로 위성을 우주 궤도까지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회사는 딱 8곳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과잉 경쟁 속에서 자원만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네이지안의 폐해입니다. 자, 이렇게 수요 부족과 과잉 경쟁으로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섭니다. 좋아, 수요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만들어주지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국가 주도로 초대형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메가 컨스텔레이션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이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대한 명백한 맞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왕부터 상하이시가 지원하는 첸판 같은 프로젝트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의 목표를 다 합치면 무려 2만 7천 개에 달하는 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많은 로켓 회사들에게 그동안 가장 절실했던 것, 바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보장된 수요를 국가가 만들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로켓만 잘 만들면 사줄 고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야망은 정말 거대한데 그걸 실현할 발사 능력이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만 3,000개 넘게 발사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전체가 쏘아 올린 위성은 다 합쳐도 371개에 불과해요. 수요는 만들어졌는데 정작 그 수요를 감당할 로켓이 없는 로켓 부족 현상에 직면한 겁니다. 일감은 넘쳐나는데 실어나를 트럭이 없는 셈이죠. 결국 모든 질문은 다시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제 확실한 수요는 생겼어요. 그럼 과연 중국의 상업 우주 산업이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로켓을 제때에 충분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두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간 로켓 기업인 랜드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중국의 스페이스X가 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랜드스페이스의 행보를 보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2023년에는 재사용에 훨씬 유리해서 차세대 연료로 꼽히는 메탄 로켓을 세계 최초로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고요. 최근에는 재사용 로켓 시험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건데 이걸 위해서 지금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한 전문가의 전망이 중국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데요. 현재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랜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대량 생산 체제만 갖추게 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중국이 초저가 로켓 발사 시장의 진짜 강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역동성을 결합해서 스페이스X를 무섭게 추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잉 경쟁과 로켓 부족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지만 목표는 아주 분명하죠. 하늘을 향한 21세기 우주 경쟁의 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과연 누가 미래 하늘의 주도권을 잡게 될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드러나게 될 겁니다.